도둑이야! 도둑 잡아라! 나를 향한 외침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나는 편의점 도시락을 품에 꼭 안고 있는 힘껏 달렸어요. 뒤를 쫓아오는 편의점 알바생은 겨우 따돌렸지만 이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배가 고파서 훔친 도시락은 바닥에 처참하게 뭉개져 버렸죠. 나는 경찰서에서 간단한 조사를 마치고 곧바로 검사에게 보내졌습니다. 검사는 경찰 조사서를 넘겨보며 내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름 서민서 맞습니까? 네. 나이는 만 17살 맞고요? 네. 서민서 형은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훔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편의점 점주께서 일말의 선처도 하지 않겠으니 민서형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으라고 하셨네요. 왜 그랬어요? 왜 편의점 도시락을 훔쳤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은 상태로 음식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은 어때요? 네? 지금도 배가 고파요? 지금은 괜찮아요. 경찰 아저씨한테 배가 고파서 훔쳤다고 하니까 짜장면이랑 햄버거를 사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배 안 고파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은 절도죄에 해당하고 서민서 양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소년보호재판이라고 들어봤어요? 아니요. 민서영과 같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 사건 등을 저지른 경우에 소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성품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 처분을 결정하는 재판이에요. 민서영의 경우에는 환경의 변화가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가족관계가 어떻게 돼요? 가족이라면 외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외할머니? 그 외 다른 가족은? 없어요.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두 분 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외할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어린 시절 나는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런 내게 외할머니는 세상의 전부이자 단 하나뿐인 버팀목이었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나는 부모님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니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목 놓아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할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할머니를 찾아 동네를 헤매고 또 헤맸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가출 청소년으로 신고되었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그럼 고아원에서는 왜 나온 거예요? 할머니를 찾고 싶어서 밤에 몰래 나왔어요. 탈출을 했다는 겁니까? 네, 고아원에 계속 있으면 할머니를 영영 못 만날 것 같아서요. 검사님, 저는 꼭 할머니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 제발 절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민서양, 돈이 있어요? 돈이요? 없는데요.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왜 훔쳤어요? 배가 고파서요. 그럼 도시락을 사 먹으면 되지 왜 몰래 훔쳤냐고요? 그거야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지금도 돈이 없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이대로 민서양을 내보내면 다시 음식을 훔쳐야 하는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겠어요?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처벌도 조치도 없이 이대로 내보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할머니는 어떻게 찾아요? 우리 할머니는 이제 영영 못 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검사는 그런 나를 보고 한숨을 푹 내쉬더니 할머니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죠? 박경자요. 할머니 사진이 있어요? 나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내 검사에게 내밀었습니다. 할머니가 5살인 나를 안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검사의 시선이 그 사진에 닿는 순간
차가웠던 그의 눈빛에 알 수 없는 변화의 물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널 키워주신 할머니라고? 세상에. 검사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어서 무언가에 홀린 듯 다급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세란아, 나야 김영재.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네가 찾고 있던 그 아이가 여기 있어. 설명은 여기 도착해서 듣는 걸로 하고 빨리, 최대한 빨리 와야 해. 검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사무실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 문이 활짝 열리며 낯선 아줌마 한 분이 뛰어들어오셨습니다. 어디 있어 우리 민서? 여기, 사란이 네가 찾던 아이 서민서야. 민서야, 민서야, 우리 민서. 언제 이렇게 많이 컸어, 민서야. 아줌마는 떨리는 손으로 내 뺨을 어루만지다가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고 이 아줌마는 또 누구일까요? 누구세요? 누구신데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아줌마를 밀어냈습니다. 아줌마는 당황해하며 검사를 바라보았죠.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에 검사가 내게 다가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민서야, 이제는 이렇게 불러도 되겠지? 이분은 다름 아닌 너의 친엄마 이세란 씨야. 나는 이세란 씨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시동생이고. 시동생? 그게 뭐예요? 초등학교 동창인데 왜 동생이라는 거예요? 내게는 교류하는 친척이 전혀 없었기에 그런 단어는 어색했습니다.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죠. 시동생은 시가의 동생이라는 뜻인데 내 형이 너희 엄마와 결혼을 했다는 의미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너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엄마가 너를 정말 많이 만나고 싶어 했어. 엄마라니요? 난 엄마 없는데요? 아저씨, 아줌마가 뭔가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나한테 엄마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아주 어릴 때 아빠 엄마가 함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그런데 이번에 내 엄마고 검사님은 그 시동생이라니 도통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민서야, 아가, 내 딸. 내가 너를 얼마나 그리워하며 살아왔는데. 미안하다. 이 못난 엄마를, 겁쟁이 엄마를 용서해줘. 미안하다, 민서야. 너무 미안하다. 엄마라는 분은 내 손을 잡은 채 연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내 옷깃을 축축하게 적셨죠. 검사님은 오열하는 엄마의 등을 조용히 토닥이며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던, 감춰졌던 가족의 아픈 진실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이야기는 꽤나 잔혹했죠. 적어도 내게는 말이에요. 세란이는 민서 네가 돌이 같이 났을 때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어. 교통사고로 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니 세란이 네 엄마가 혼자서 어린 널 키워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거야. 한창 꽃다운 나이에. 그 모습이 세란이의 어머니가 보시기엔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야. 어머니도 세란이가 어릴 적에 남편을 잃고 혼자서 딸을 키우셨거든. 지금이야 싱글맘이 아무런 흉도 안 되지만 어머니 세대에선 청상 과부라며 손가락질을 많이 당했나 봐. 남편 잡아먹은 여편네라는 흉한 소리도 들어야 했고. 남편 잡아먹은 여편네라니. 무슨 웹툰에 나오는 좀비 가족도 아니고 왜 그런 얘기를 들었어야 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일찍이 사별한 게 왜 할머니 잘못이라는 거예요? 옛날엔 그런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말도 안 돼. 우리 할머니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게다가 집안의 변변에게 돈을 버는 사람이 없으니 어머니가 세란이를 업고 갯벌에서 주워부라며 생활고를 이겨나가야 했지. 어머니는 딸에게 자신의 인생을 대물림한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렸어. 그러던 찰나에 내 형이 어머니를 찾아간 거야. 세란이와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내 형은
어렸을 적부터 세란이를 많이 좋아했었거든. 세란이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을 때 술에 만취해서는 괴로워했었지. 그러다 세란이가 남편을 여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찌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너무 아팠던 거야. 그래서 어머니를 찾아가서 세란이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 어머니는 결국 승낙했어. 당신의 유일한 딸이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원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할머니가 엄마, 아니 아줌마의 행복을 위해서 날 버리고 떠나라고 했다는 거예요? 민서야, 그렇다고 내가 바로 그 말에 따른 건 아니야. 엄마는, 민서의 외할머니는 그때 내 인생이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젊디 젊은 나를 아픔과 절망 속에서만 살게 할 수는 없다고 하셨어. 민서 너를 당신에게 맡기고 부디 새 인생을 살라고 눈물로 나를 다그치셨단다. 너의 삶은 아직 창창하다. 아이는 내가 돌볼 테니 너는 부디 너의 삶을 다시 살아라. 다시 일어서라. 라고. 내가 계속해서 할머니의 말을 거부하니까 제발 행복하게 다시 시작하라고 나의 등을 떠미셨어. 나는 민서 너와 헤어지기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외할머니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단다. 그래서 지금의 남편과 재혼을 하고 미국으로 떠난 거야. 나는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아껴준 외할머니가 내 엄마에게 나를 버리고 행복을 찾아서 떠나라고 했다니요. 그럼 내 행복은요? 할머니에게 손녀의 행복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말인가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할머니가 날 얼마나 사랑했는데. 늘상 내가 행복하면 자기도 행복하다면서 얼마나 아껴주셨는데 그런 외할머니가 정말 저를 버리고 가라고 그렇게 아줌마에게 등 떠밀었다는 말인가요? 아빠 엄마도 없이 세상에 내가 의지할 가족은 할머니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사실상 할머니도 내 편이 아니었네요. 자기 딸을 위해서 날 속였어요. 할머니는 결국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아줌마를 사랑해서 날 희생시킨 거예요. 내 심장 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외로움과 배신감이 활화산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외할머니의 깊은 사랑을 믿어왔던 내게 이 모든 진실은 너무나도 큰 충격과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니야, 민서야. 할머니가 널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야. 널 희생시킨 것도 아니야. 네 할머니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하셨어. 그저 딸의 행복을 위해 남은 인생의 전부를 내어주신 것뿐이란다. 내가 민서 너를 낳고 네 아빠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어.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과 어둠 속에서 홀로 방황하고 있을 때 엄마가 나를 마지막 벼랑 끝에서 살려내셨지. 네가 이래도 무너지면 누가 민서를 돌보겠니? 네가 살아야 민서도 산다. 라고 말씀하시며 엄마라는 존재는 자식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걸 일깨워 주셨어. 하지만 내가 엄마처럼 강하지 못해서인지 나는 계속 마음의 병이 들었어. 민서 너를 돌보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허우적댔지. 그러자 엄마가 큰 결단을 내린 거야. 나도 살리고 민서 너도 살리기 위해서. 재혼을 선택하기까지 나도 정말 힘들었어, 민서야.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엄마와 살며 상처받기보다는 할머니의 지극한 사랑과 헌신적인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게 민서 내게도 더 좋은 선택일 거라고 생각했어. 아줌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줌마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아냐고요? 아줌마가 엄마 없이 살아보기라도 했어요? 엄마 없이 살아본 적도 없으면서 모든 게 날 위한 일이었다는 식으로 말하지 마요. 가증스러우니까. 검사님, 나 고아원으로 다시 보내주세요. 민서야,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 겨우 엄마와 다시 만났는데 왜 고아원에 가겠다는 거니? 나는 그 말은 무시한 채 검사님에게 다시 고아원으로 보내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나 고아원에 다시 보내달라고요. 이제 할머니를 찾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졌어요.
그렇게 내게 거짓말을 하고 날 철저하게 속여서 엄마와 떼놓은 사람을 내가 왜 찾아야 하는데요? 할머니가 어디 가서 길을 헤매든 말든 무슨 봉변을 당하든 말든 이제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갈래요. 앞으로는 절대 몰래 탈출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검사님은 엄마와 난감한 시선을 나누고는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엄마에겐 잠시 둘이서만 이야기를 나누고 오겠다면서 기다리라고 했죠. 그는 근처에 있는 카페로 가서 내게 달콤한 과일에이드와 초콜릿 케이크를 사주었습니다. 먹어. 기분이 좀 나아질 거야. 나는 과일에이드만 한 모금 마셨을 뿐 초콜릿 케이크는 입에도 대지 않았죠. 지금은 제 아무리 달콤한 디저트라도 엉망이 되어버린 내 기분을 구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네가 느끼는 배신감과 실망감을 충분히 이해해. 나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많이 화가 났을 거야. 할머니고 엄마고 간에 다시는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우라가 치밀겠지. 하지만 그때의 선택은 우리 모두에게 불가피한 선택이었어. 구체적으로 말을 해줄 수는 없지만 그땐 민서의 엄마가 정말이지 많이 아팠거든. 스스로를 해칠까봐 매일같이 걱정이 될 정도로. 나도 민서 엄마를 보고 우울증이 그렇게 무서운 건 줄 처음 알았을 정도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방법을 찾은 게 재혼 후 미국으로 가서 사는 거였어. 한국에서 있었던 아픔은 모두 잊을 수 있도록 작고한 전남편, 그러니까 민서의 아빠와 연관된 모든 것들을 차단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지. 아빠와 연관된 거라면 그 안에 저도 포함이 됐었겠네요. 어쩔 수가 없었어. 그 말은 긍정인 거죠? 그래, 맞아. 민서를 보면 사별한 전남편이 떠올라서 민서 엄마가 많이 힘들어했거든. 인간 된 도리, 부모 된 책임, 이런 거 물론 다 중요해. 하지만 그때는 정말 세란이부터 살리는 게 더 중요했어. 먼저 사람을 살려야 도리, 책임, 사랑, 이런 걸로 말할 수 있는 거잖아. 세란이가 고통 속에서 질식하지 않도록 아픈 기억에서 되도록 멀리 떨어뜨리는 게 급선무였어. 물론 이런 말 민선에게는 아무런 위안도 되지 않겠지만. 네, 아무런 위안도 안 돼요. 그저 무책임한 어른들의 변명으로만 들려요. 그런 변명을 내 앞에서 왜 하는 건데요? 내가 그때 우리 엄마를 살려주셔서 모두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라도 할 줄 알았어요? 이제 보니 정말 난 고아였네요. 엄마도 할머니도 날 버렸으니 고아 맞지 뭐. 나는 내가 절대 고아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곳에 있기가 정말 싫었는데 이제는 알겠어요. 고아원이야말로 내게 가장 어울리는 곳이라는 걸. 그러니 검사님, 날 고아원으로 돌려보내주세요. 민서야, 만약 갑자기 자기가 내 엄마라고 말하는 아줌마가 나타나서 날 고아원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면 차라리 감옥에 넣어주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아줌마 얼굴 보고 있는 것보다 감옥에 있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할 테니 차라리 감옥에 넣어달라고요. 감옥에 보내달라는 내 외침에 검사님은 처음에는 당황하는 듯 보이다가 이내 성난 얼굴로 변했죠. 너? 감옥이 어떤 곳인지나 알고서 하는 소리야? 아무리 어리고 철이 없기로서니, 그리고 아무리 네 엄마가 원망스럽기로서니 어떻게 네 입으로 감옥에 보내달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지금 나는 네가 법의 심판을 적게 받을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나는 법의 심판보다 지금 내 앞에 나타난 아줌마의 얘기가 더 고통스러워요. 내가 믿었던 사랑이 와장창 깨지는 것만 같아 더 무섭고 소름 끼친다고요. 검사님은 내 흐느낌이 멈출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기다려주었습니다. 간혹 내 어깨를 다독이며 눈물을 닦을 냅킨을 건네줄 뿐이었죠. 나는 그가 건넨 냅킨을 받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가장 원망스러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할머니예요.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했던 할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날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요? 사실은 날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닐까, 날 짐짝처럼 불편하게 여긴 게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혹시 그래서 할머니가 날 떠났을까요? 할머니가 널 떠났다고? 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라져버려요? 그 덕분에 난 고아가 돼버렸는데. 손녀가 고아가 되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이제 손녀 키우는 게 지긋지긋해졌으니까, 사실은 한 번도 날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으니까, 난 그저 당신 딸의 삶에 방해만 되는 애니까, 그래서 날 떠난 거 아니냐고요. 아니야, 민서야.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 할머니는 절대 일부러 널 떠난 게 아니야. 그럼 할머니는 왜 저를 버리고 갑자기 사라지신 건데요? 왜 저를, 아직 어린 저를 홀로 남겨두고 그렇게 떠나셨냐고요. 할머니는 많이 아프셨어. 아프셨다고요? 할머니가?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혈관성 치매로 인한 뇌질환을 앓고 계셨어. 처음에는 단순히 기억력이 오락가락하는 정도였지만 병세가 점점 깊어지면서 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심각한 경우 갑작스러운 발작이나 생명까지 위협하는 위기 상황이 닥쳐올 수 있다는 의사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 뇌질환이요? 할머니가 뇌가 아프셨다고요? 그럼 그날 제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집에 안 계셨던 것이 그 병 때문이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럴 확률이 높아. 그럴 수가... 그럼 할머니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으셨단 말이네요? 아마도 할머니는 병이 깊어지셔서 더 이상 민서를 혼자서 돌볼 수 없게 된 게 아닐까 싶어. 당신이 쓰러지면 민서가 혹여라도 충격받을까 봐. 혹은 당신의 아픈 모습을 민서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으셔서 그런 마음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 민서 네가 집을 비운 사이에 어딘가로 호련히 사라지신 것 같아. 검사님의 얘기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셨다니. 그런데도 나는 그걸 눈치조차 채지 못하고 있었다니 정말 죄송했죠. 할머니가 아프시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세란이는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올 결심을 했어. 이제 세란이는 완전히 치유돼서 과거의 아픔을 마주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해졌거든. 그렇게 귀국 준비를 하는 동안 갑자기 할머니와 연락이 끊긴 거야. 그래서 세란이가 내게 도움을 청하더라고. 할머니가 연락이 안 되니 집으로 가서 민서가 잘 있나 봐달라고. 그런데 그날부터 민서도 집에 안 들어오니까 다들 걱정이 어마어마했지. 그렇게 네 엄마와 나는 수없이 많은 날들을 민서와 할머니를 찾아 헤맸어. 그러다가 절도죄로 입건된 아이의 이름이 서민서인 걸 보고 내가 일부러 그 사건을 맡겠다고 한 거야. 그리고 조사하는 동안 민서 네가 먹고 싶은 건 다 사주라고 경찰에게 부탁도 했어. 그러면 그 짜장면과 햄버거가... 그래, 내가 부탁했던 거야. 그리고 보통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오려면 10일은 걸리는데 그 시간도 반나절로 줄여달라고 요청해서 이렇게 빨리 검찰로 송치하게 된 거야. 어쨌든 우리가 민서 너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건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러니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낫겠다느니 감옥에 보내달라느니 하는 말은 앞으로는 절대 금지야. 내가 편의점 사장에게 널 선처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절대 선처를 안 해주겠다고 해서 얼마나 애를 태우고 있는데 어떻게 넌 그런 내게 감옥에 가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니? 그건 너무 화가 나서 죄송합니다, 검사님. 많이 힘들겠지만 나를 믿고 기다려줘. 일단은 편의점 도시락 절도 사건부터 처리하고 다 같이 할머니를 찾아보자. 이제 다시 올라가 볼까? 세란이가 많이 기다리고 있겠는데. 검사님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따라 일어난 나는 바로 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주춤거렸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엄마의 얼굴을 다시 보는 게 사실은 좀 겁이 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면 또다시 이성을 잃고 마구잡이로 울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요, 검사님. 그가 걸음을 멈추고 나를 뒤돌아봤습니다. 그 아줌마를 내 엄마라고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엄마라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서 머리가 터져버릴 것만 같아서요. 그래, 오늘은 조심할게. 하지만 그게 현실이니까 계속 피할 수는 없을 거야. 언젠가는 민선이가 직접 부딪혀서 해결해야 해. 알았지? 네,
그게 현실이니까. 검사실로 돌아온 이후 검사님은 한 번도 아줌마를 민서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보호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아줌마는 내가 편의점 도시락을 훔쳐서 잡혀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민서가 도시락을 훔쳐서 잡혀왔다고? 어떻게 내 딸이 배가 고파서 도시락을 훔쳐? 이건 다 내 탓이야. 내가 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내가 너만 남겨두고 떠나서.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보니 완전히 잘못된 결정이었어. 내 딸이 이렇게나 힘든 시간을 보낸 줄도 모르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엄마는 그동안 외면하고 살아왔던 모든 죄책감과 슬픔이 터져나오는 듯했습니다. 검사님은 그런 엄마를 달래는 대신 이후 가능한 법적 조치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세란이 네가 민서의 법적 보호자 자격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야 해. 민서도 잘 들어라. 네, 알겠습니다. 민서는 지금 만 19세 미만이라 소년법상 보호사건에 해당해. 이런 경우 소년법에서는 보호처분이라는 것을 내릴 수 있는데 1호부터 10호 중 제일 약한 1호 처분을 요청할 생각이야. 1호 처분? 그게 뭔데?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을 하는 처분으로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이야. 지금 민서에게는 법적 보호자인 세란이가 있고 민서가 편의점 도시락을 훔치기까지의 상황도 정상 참작이 될 거니까 나는 민서에게 이 1호 처분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볼게. 아니, 1호든 몇 호든 간에 아예 처분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거야? 상대가 용서를 해주면 되잖아. 절도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한 이후에 합의가 된 경우 고소 취하 형식이 아니라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해야 해. 그러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거야? 아마도.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고 가장 약한 처벌을 받는 쪽으로 하겠다는 거야? 처벌을 아예 안 받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게 편의점 점주가 절대 선처를 못 해주겠대. 아무래도 요즘 편의점을 상대로 한 소년범죄가 많아지다 보니까 점주들이 선처나 합의를 안 해주는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 그 편의점 사장님 연락처 좀 알려줘. 내가 한번 만나서 얘기해볼게. 세란이 네가 직접? 그래, 명색이 엄마인데 뭐라도 해야지. 검사님에게 연락처를 받은 엄마는 편의점 사장님에게 바로 연락해서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그를 찾아가 연신 고개 숙여 사과하며 모든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편의점 사장님의 목소리는 한층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쩐지 애가 좀 안 됐다 싶었는데 그런 딱한 사정이 있었다니. 내가 뭐 돈을 바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요즘 애들은 따끔하게 혼이 나봐야 정신을 차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랬던 거예요. 그저 어른으로서 애가 다시 바르게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니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드리겠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의 따뜻한 말에 엄마는 다시금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나는 고아원으로 돌아갈 필요도 절도죄로 처벌받을 필요도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게 모두 검사님과 엄마의 노력 덕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감정의 응어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외할머니의 마음을 나는 정말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의 딸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그렇게 큰 결단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속였다는 사실에 대한 배신감은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검사님과의 대화를 통해 엄마의 죄책감과 외할머니의 숭고한 희생을 어렴풋이 이해하게 되었지만 그건 순전히 그들만을 위한 결정이었죠. 내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다시 생각해봤다면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나를 그토록 오랫동안 속였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는 여전히 날카로운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모든 복잡한 감정을 뒤로하고
엄마와 함께 할머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검사님의 도움을 받아 할머니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어린 시절 가장 행복했던 기억으로 가득 찬 곳, 그녀의 삶이 시작되었던 푸른 바다가 펼쳐진 작은 시골 마을, 그곳에서 우리는 할머니를 마침내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옛날 소녀와 같은 미소를 머금고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엄마, 내가 왔어요. 엄마 딸 세란이가 이제야 왔어요. 엄마는 할머니의 굽은 어깨를 붙잡고 오랜 세월 가슴에 품어왔던 그리움과 죄책감을 토해내듯 오열했습니다. 그녀를 만난 날부터 하루라도 울지 않은 날이 없어서 이러다 탈수로 쓰러지면 어쩌나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나는 흐느끼는 엄마의 등을 보며 한없이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할머니 앞에서 터져나오는 그녀의 슬픔은 너무나도 진심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내 마음속 단단했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듯했습니다. 나 역시 그동안 전할 수 없었던 수많은 그리움과 서운함, 그리고 미안함이 밀려와 할머니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민서야. 할머니, 나 안 보고 싶었어? 나는 너무 보고 싶었는데. 웬 처자들이 이리 울고불고 난리여. 근데 영수가 너 대체 어딜 갔다 이제 온 거야? 내가 여기 서서 널 얼마나 기다렸는데. 할머니는 진짜 엄마를 몰라보고 내게는 민서란 이름 대신 영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진짜 영숙의 할머니가 나타났죠. 저거 다 늙어서는 아직도 지가 17 꽃띠인 줄 아네. 세란이는 오랜만이다. 안녕하셨어요, 어머님. 할머니의 친구 영숙의 할머니는 엄마의 시어머니였습니다. 한 동네에서 어릴 적부터 봐온 정말이지 가족 같은 관계였죠. 성재랑 애들은 잘 있고? 네, 어머님. 미국으로 한번 놀러 오시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왜 안 오세요? 나는 비행기 타고 어디 먼 데 가는 게 싫어. 그냥 여기서 바다나 들락거리면서 사는 게 제일 좋아. 그나저나 이쪽은 누구야? 제 딸이에요. 민서. 그 갓난쟁이던 딸이 이렇게 많이 컸어? 아휴, 무슨 세월이 이렇게 빠르다니. 그러게요. 민서야, 인사해. 할머니 고향 친구분이셔. 네 시어머니란 얘기는 왜 쏙 빼니? 아직 민서랑 그런 얘기까지 할 사이는 못 돼서요. 하긴 두 모녀 사이에 쌓인 얘기가 얼마나 많을 텐데 시어미 얘기까지 해. 오랜만이구나, 민서야. 나는 네 할미 고향 친구 영숙이야. 안녕하세요, 서민서입니다. 그래, 반갑다. 그런데 네 할미가 너를 낳은 줄 아니 한동안 네가 고달프겠네. 고달프다뇨? 뭐가요? 우리 경자가 어렸을 적에는 맨날 내 뒤만 졸졸 따라다녔거든. 이제 너를 17 낳은 줄 아니 이제 네 뒤만 졸졸 따라다닐 거야. 두고 봐. 두고 보라는 그 말처럼 할머니는 나를 영숙이라고 부르며 이리저리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자 바지락을 캐자며 나를 깨우더군요. 뭐? 바지락을 캐자고? 이 새벽에? 할머니는 더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 내 손에 호미와 장갑, 바구니를 쥐어주었습니다. 장화를 신은 나는 할머니를 따라 갯벌로 나가 호미질을 하며 바지락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바지락이 바구니에 꽉 차자 그물망에 바구니를 비우고는 또다시 쪼그리고 앉아 호미질을 해댔습니다. 나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팔다리가 쑤셔서 죽겠는데 할머니는 멀쩡해 보였죠. 그렇게 바구니를 여러 번 비우고 그물망이 꽉 차자 비로소 할머니는 호미질을 멈췄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그물망을 끌고 갯벌을 빠져나갔죠. 그리고는 집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울상이 되어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이를 어째?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이제는 할머니가 영숙이라고 부르면 돌아볼 정도로 그 이름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내 돈이 어디 갔지? 영수가 내가 글쎄 시장에 나가서 바지락을 팔아 번 돈을 글쎄 어디다 뒀는지 도무지 기억이 안 나. 아이고 이놈의 정신머리 큰일이다. 정말 큰일이 났어. 엄마가 알면 엄청 혼날 텐데. 그 순간 엄마가 대문 밖으로 나오자 할머니가 내 등 뒤에 숨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다. 영수가 엄마가 나 찾으면 모른다고 해. 알았지? 할머니는 자기 배아파 낳은 딸을 자신의 엄마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닷가 시골집의 일상이 흘러갔습니다. 나는 할머니가 10대 때 학교에 다니는 대신 바지락을 캐며 생계를 이어갔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늘 내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사랑을 아낌없이 주시던 분이었습니다. 늘 받기만 하던 나였기에 할머니에게도 이토록 고단한 10대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죠. 할머니가 낮잠을 주무시는 사이 나는 엄마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줌마, 할머니가 제 나이 때 학교에 가지 않고 바지락을 캐서 돈을 벌었다는 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할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왜 그렇게 힘든 삶을 사신 건가요? 나도 사실은 잘 몰라. 엄마의 10대 시절이 이랬다는 걸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 나는 이 못난 딸은 그동안 너무 내 생각만 하느라 엄마의 인생에 대해선 관심도 없었고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엄마가 오로지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다는 사실만 알았지. 나와 네가 있기 이전에 엄마의 삶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궁금했던 적이 없었어. 엄마도 엄마이기 이전에 인간 박경자로서의 삶이 있었을 텐데 너무 이기적으로 내 행복만을 쫓아서 살아왔던 것 같아. 잠시 후 할머니가 낮잠에서 번쩍 깨어나더니 눈을 크게 뜨고 허둥지둥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전에 없던 불안감과 다급함이 가득했습니다. 세란이가 어딜 갔지? 엄마, 나 여기 있어요. 할머니는 바로 옆에 딸을 두고서도 세란이를 찾아야 한다며 맨발로 뛰쳐나갔습니다. 세란아, 어딨니? 세란이를 찾아야 해. 내 딸 세란이를. 대체 얘는 어디로 사라진 거야? 세란아. 우리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되쫓았습니다. 할머니는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는 해변을 방황하며 연신 딸의 이름을 불러댔죠. 그러더니 할머니는 갑자기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딸이 바다에 빠지기라도 한 것처럼, 그 딸을 구해야 하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나는 할머니를 따라 바다에 뛰어들며 그의 팔을 붙잡아 돌려세웠습니다. 할머니, 위험해. 더 이상 가면 위험하니까 제발 멈춰. 내 말에 할머니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할머니 딸 저기 있잖아. 저기 있는 딸을 두고 대체 누구를 찾는 거야? 할머니는 내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불안정하게 흔들리던 눈동자에선 어느덧 눈물이 솟구쳐 흘렀죠.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현재의 나를 향해 있지 않고 과거의 아픈 기억 속으로 침잠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세란아? 할머니는 나를 나의 엄마이자 할머니의 딸인 세란이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난 네가 꼭 무슨 일을 저지를 것만 같았어. 서서방 그렇게 보내고 너만 혼자 남아서 그렇게 슬피 울더니 이제 괜찮니, 내 딸? 나는 할머니의 질문에 맞장구를 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어느새 두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런데 민서는... 뭐? 민서는 어떻겠니? 할머니, 민서 여기 있잖아. 내가 민서야, 할머니. 세란이 너 아까 민서 업고 갔었잖아. 그런데 지금은 왜 너 혼자니? 민서 어딨어? 내 손이 어떻겠어? 대체 민서를 또 어디다 놓고 온 거야?
너 언제까지 이럴래? 언제까지 이렇게 정신줄을 놓고 살 거니? 이러다 기어이 애까지 황천길로 보낼래? 민서 어딨어? 민서 어디 있는지 빨리 말해! 할머니는 그러다 멈칫 바다를 돌아보았습니다. 민서를 구해야 해. 내 애기, 내 손녀, 우리 민서를 살려야 된다고! 나는 다시 바다로 뛰어드는 할머니를 부둥켜 안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머니, 나 민서야. 할머니 진정하세요. 놓으라고. 세란아, 제발 놓으란 말이야. 민서를 구해야 해. 우리 아이를 살려야 해. 할머니는 저를 세란이로 착각하고 마치 과거의 어떤 비극적인 순간에 갇힌 듯 잃어버린 아기를 찾아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소나귀에 붙잡힌 채 흔들리는 내 몸보다 마음이 더 큰 충격과 아픔으로 요동쳤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이성과 기억을 잃어버린 자의 공포와 함께 어떤 강렬한 사랑과 책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아기를 살려야 한다고 중얼거리더니 이내 더 깊은 바다를 향해 망설임 없이 몸을 던지려 했습니다. 엄마, 안 돼요. 엄마 민서 저기 있잖아. 엄마 나 봐. 내가 바로 세란이에요. 엄마 정신 차려요. 민서는 그때 바다에서 구해내서 여태 잘 살고 있어요. 여기 봐요. 민서가 이렇게 많이 컸잖아요. 엄마, 이 아이가 엄마의 손녀 민서라고요. 그래 할머니, 나 여기 살아있어. 나 정말 무사해. 아무렇지도 않다고. 할머니 덕분에 내가 여기 이렇게 살아있어, 할머니. 할머니는 그제야 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야? 그래 할머니, 나 민서야. 할머니 손녀 민서. 우리 손녀 민서가 이렇게 살아있었구나. 그래, 나 살아서 건강하게 자랐어. 벌써 17살이라고 할머니. 할머니는 나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을 가득 채웠던 모든 불만과 원망이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아기를 살려야 한다는 할머니의 간절한 외침, 바다로 뛰어들려던 그녀의 몸부림. 그것은 단순히 병 때문에 생긴 망상이 아니라 내가 태어난 이후부터 그녀가 평생을 품고 살아왔던 소녀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희생의 표현임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을까요? 바닷바람 속에서 우리 모녀 3대는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평생 그토록 찾아 헤매던 평화 속에서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바다에서의 격렬했던 몸부림 때문이었는지 말 그대로 단잠에 푹 빠져버렸죠. 그날의 사건 이후로 조개껍질처럼 단단했던 내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닷가 마을에서의 생활은 마치 잊고 지냈던 꿈처럼 아슬아하면서도 따스했습니다. 할머니와 엄마와 함께 맞이하는 새벽이 특히 아름다웠죠. 동틀녘이 되면 도시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붉고 커다란 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해를 볼 때마다 지난 세월 동안 켜켜이 쌓였던 오해와 그리움의 앙금이 조금씩 증발하는 게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나를 민서라고 했다가 세란이라고 했다가 영숙이라고 하며 세월을 오락가락하고 있었지만 내 이름이 무엇이고 나이가 몇 살이든 나라는 존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편의점 도시락에서부터 시작된 기적 같은 재회는 절망의 끝에서 헤매던 우리 가족에게 커다란 아침 태양 같은 희망의 빛을 선사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놓지 않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나를 외면했던 엄마에 대한 분노는 아직 마음 한켠에 남아있었지만 할머니의 아픔과 엄마의 눈물을 보며 저는 우리 가족이 이제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작은 기대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리고 민서야. 더 이상 우리는 헤어져 살 수 없어. 이젠 내가 모든 것을 돌려놓을게. 미국에 있는 우리 가족에게도 민서 그리고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고 얘기했어.
그들도 너를 만나고 싶어 하고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 엄마는 이제 두 사람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거기서 병원도 더 알아보고 엄마의 치료에도 전념할 수 있도록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줄게. 민서, 너도 미국에서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공부할 수 있도록 엄마가 모든 뒷받침을 해줄게. 엄마의 말에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며 걱정을 내뱉었습니다. 영수가 미국 가서도 바지락을 캘 수 있으려나? 우리 동네는 바다도 가깝고 바지락도 지천에 널려 있어서 먹고 살 문제가 없는데 거기 가면 내가 뭘 해 먹고 살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엄마, 이제 바지락 안 캐도 돼요. 김서방 사업이 잘 돼서 먹고 살 걱정 없으니까 엄마는 그냥 가서 하루하루 재밌게 놀기만 하면 돼요. 할머니는 나랑 같이 재밌게 놀면 된대. 할머니는 친구 영숙이와 미국에 가서 놀 생각에 한껏 들떠서 행복해했죠. 하지만 행복은 곧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나는 유학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으로 떠날 수 있었지만 할머니의 미국 비자 발급은 거절되고 말았거든요. 엄마는 미국의 가족과 상의 끝에 나만 미국으로 데려가고 할머니는 한국에 있는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그 결정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겨우 찾아낸 할머니와 또다시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슬펐죠. 미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꿨지만 나를 그토록 지키고 사랑해 주셨던 할머니를 두고 떠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곁을 지켜준 유일한 존재,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준 할머니였습니다. 나는 고심 끝에 굳은 결심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줌마, 나는 할머니와 여기에 남을래요. 할머니를 두고 혼자 떠날 수 없어요. 민서야, 아가, 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단다. 하지만 엄마는 너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해주고 싶어. 너를 미국으로 데려가서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네가 원하는 공부를 지원해주고 싶어. 할머니도 분명 네가 잘 되기를 바라실 거야. 그러니 이곳에 남아서 너까지 할머니와 함께 힘들 필요는 없단다. 아니요, 저는 힘들지 않아요. 제가 만약 지금 여기서 할머니를 두고 떠난다면 저는 평생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거예요. 제가 할머니를 찾겠다고 고아원에서 도망쳐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저희 유일한 목표는 오직 할머니를 다시 만나는 것이었어요. 할머니의 뇌질환이 깊어지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할머니를 두고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난다는 건 제게는 마치 할머니를 버리는 것과 같아요. 나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힘겹게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라고? 지금 나를 엄마라고 불렀니? 네, 엄마. 엄마가 저한테 그랬잖아요. 미안하다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남겨두고 떠나서는 안 됐다고. 지난 결정을 후회한다고. 저 또한 지금 할머니를 남겨두고 떠나는 결정을 내린다면 할머니께 영원히 미안할 것 같아요. 지금껏 할머니가 저를 지켜줬으니 이제는 제가 할머니 곁을 지켜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제가 할머니에게 받은 사랑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니까요. 저는 할머니를 외롭게 혼자 두지 않을래요. 내 말이 끝나자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였고 따뜻한 눈물이 내 어깨를 적셨습니다. 엄마는 내 결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엄마는 홀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엄마는 떠나기 전 나와 할머니를 위해 믿을 만한 입주가 정보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마치 가족처럼 할머니를 돌봐주셨고 덕분에 나는 좀 더 자유롭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내 공부는 검사님이 틈틈이 봐주셨어요. 민서야, 네가 할머니 곁을 지키겠다고 한 그 마음 정말 대견하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너도 네 미래를 준비해야지. 법대에 가고 싶다고 했지? 내가 최선을 다해 도와줄 테니 무엇이든 물어봐라.
네가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을 돕는 멋진 법조인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를 지키는 것만큼이나 저의 꿈도 소중하다는 것을 이제는 알아요. 제가 받은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저 또한 세상에 나눌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나는 할머니의 곁을 지키며 검사님의 따뜻한 멘토링 속에서 학업에 열중했습니다. 도시락 하나를 훔치며 시작된 내 삶의 새로운 페이지는 이렇게 열정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답니다.